또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근황 좀 들려주실래요? 요즘 더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열심히 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고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 여쭤봤더니 나무꾼 아니면 임업 네. 임업에 종사하시고 요즘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과는 계절하고는 큰 연관성이 있지는 않죠.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 그래도 여름 같은 때는 학생들 쉬시는 경우 방학 기간 중에 기간이나.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받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네. 겨울철에는 조금 짧으니까 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인터뷰 주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치과 상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아주 제가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자세가 돼 있죠, 제가.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문들, 그렇죠. 이런 네. 소문 저런 소문들이 혹간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다더라. 진실인가 아닌가? 그렇죠. 네.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가볼까요? 그러네요. 네, 카더라 방송이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요. 충치가 제가 질문을 이제 드렸었을 때 캐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덴틀 캐리스라는 게 충치라고 하던데요. 이 덴틀 캐리스를 반드시 치료해야 할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보통 이제 충치라고 하는 덴탈 캐리스 요거를 그냥 두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 이제 생겼다고 해서 모든 충치를 치료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때로는 시작이 됐지만 그대로 관리만 잘하면 멈춰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 그럴 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일단 충치가 생기면 이게 무조건. 이제 더 악화돼 가지고 통증도 유발하고 나중에는 크게 고통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관리만 잘하면 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입안을 이렇게 보고 저 안쪽에 어금니 위쪽에 보니까 까만 점이 보여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그거 충치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만 돼가지고 멈춰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기준은 치아의 구조에 따라요. 치아의 구조가 맨 바깥쪽은 에나멜, 한국말로는 범랑질. 네네. 많이 들었죠. 범랑질. 뽀시시하고 이렇게 단단한 조직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조직을 뚫고 안에까지 들어가는 경우에 대부분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살포시 칫솔이 안 닿아가지고서는 이렇게 거무딕틱하게 앉았을 때는 무조건 다 파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까만 점들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치료를 하기는 조금 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범랑질이 이렇게 좀 침투되는 그 시점부터는 치료를 해야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살짝 그렇게 충치기가 있는 거는 관리를 잘해줘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엑스레이로 보면 살짝 삼각형 형태의 충치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에나멜 조직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 에나멜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도 우리 스스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치과 의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밖에 조금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꼭 충치를 치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례를 지켜봐요. 지켜보는 경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그렇습니다. 판단을 의사분들께서 내려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걔를 그 지켜봤는데요. 그 발전을 하지 않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평생 그냥 친구처럼 잘 네, 데리고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통증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충치로 인한 그런 그 나쁜 냄새가 나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둬도 된다는 해롭지 않은 그냥 친구로 받아들이게 그냥 놔두란 말씀이시죠? 아,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검은 게 생기기만 하면 생기기만 하면 없애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다음 질문. 유치. 지난번에 우리 유치 한번 그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치에 관해서는 그게 어차피 바뀔 치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바뀔 치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네. 어차피 다 간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은 그건 아니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연고치가 날 때까지 시간이 길게 남아 있는 경우. 네네. 연고치가 1년 이내에 난다 그러면은 빠지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예. 또 썩어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연고치가 나는 그 시간이 앞으로 1년, 2년, 3년 훨씬 더 오래된다. 1년보다 더 오래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전이를 잘 관리해서 또는 이제 충치가 있으면 충치를 떼어주고 또는 깊이 있으면은 그 충치를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보존을 해줘야만이 연구치가 나오는 그 스페이스를 보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연구치가 어느 정도의 2년 후에 3년 후에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가 봐요? 그럼요. 일단은 엑스레이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연고치가 나는 일정 주기의 나이가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비슷하세요. 그리고 엑스레이로 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고치가 아직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전이를 빠지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또는 충치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고 그래서 연고치가 나올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치가 나오는데 올바르게 똑바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뭐 이 유치들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유치가 유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연구치의 길잡이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아줘야 그 자리로 나오는까요? 네, 많은 경우에 너무 일찍 빠진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먼저 난 연고치가 앞으로 옮겨와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 프리몰라들 같은 경우에 못 나는 경우 영원히 자리가 없어서 턱뼈 안쪽에 묻혀 있었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심각한 경우네요. 그러게요. 네네. 그 스페이스만 있으면 얘네들은 밀어닥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치에 관련된 일반적인 우리가 잘못된 상식들도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사랑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네. 사랑니가 저는 지금 사랑니가요 안 뽑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치과를 못 가요. 뭐 그렇게 아까워서? 아니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무서워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렇지 않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니를. 근데 사랑니는 나기만 하면 다 뽑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요것도 치과의 기술이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니가 웬만큼 제대로 나오면은 그대로 놔두자. 그 목적은 첫 번째나 또는 두 번째 어금니가 일찍 상실되는 경우, 일찍 빠지는 경우에 사랑니에 걸어서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놔뒀던 경우가 있었어요. 보험용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이상 브릿지가 좋은 옵션이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사랑니는 대부분의 경우에 50대, 60대쯤 되면은 두 번째 어금니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정말요? 첫 번째로 충치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또 더 많은 경우에 잇몸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니 같은 경우는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하기가 힘들어요. 오랜 동안 클린이 안 되고 그러면은 바로 앞쪽에 있는 어금니에 뒤쪽에
잇몸 질환을 일으켜서 피가 나게 하고 아하. 결국은 뼈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럴 경우 있어서 별로 좋은 애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은 어떤 게 정답이냐면 17세에서 21세 사이에 뿌리가 충분히 생성되기 전에 정리를 하자. 미리 뽑아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랑니 나서 정착을 할 때까지 그 아픔이 더 클까요? 아니면 치과에 가가지고 마취 주사를 한 다음에 뻥뻥 뽑는 게 더 아플까요? 그게 자리를 잡고 또 자주 아프고 이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고통을 주는 거죠. 사랑니를 뽑는 고통이 덜 할 거다라는 말씀.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김에 확실하게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앞에 있는 치아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좋은 거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그렇긴 한데요. 좀 생뚱맞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니가 위즈덤 티스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 아픔만큼 성숙해짐을 알 텐데 얘를 갖다가 제거를 하면 지혜가 없어질 것 같아요. 뽑으면서 이미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것은 왜 사랑니라 그랬을까? 그 무렵에 이팔 청춘이니까 사랑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사춘기경 무렵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원장님은 사랑니가 몇 살에 나셨나요? 저는 21세에 났습니다. 그렇게 늦게 나셨어요? 예. 공부만 하느냐고 사랑을 발전을 더디하셨네. 네, 하여튼 그 뭐 사랑내 유래 흔히들 뭐 아프지 않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뽑아도 된다 그러지만은 나중을 생각해서 탈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리할 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빠르겠네요. 예전에는 뼈 안에 묻혀 있으면은 당장 문제가 없겠구나 그랬는데 50대에서 60세 이즈음에 이제 잇몸병이 많이 생기시면서 잇몸 질환 뼈 안에 묻혀있던 사랑니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어금니와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고 또 뼈가 일단 내려가면은 그때는 사랑니를 뽑아도 그 뒤쪽에 뼈가 잘 생성이 안 됩니다. 나중엔 또 뼈 이식하려면 돈은 또 몇 배로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세 이전에는 꼭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시는 것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뭐 이제는 예전에 보면은 저는 미국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전부 이 교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브레이스를 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흔치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흔하죠. 요즘은 아주 흔해졌죠, 물론. 그래서 이 교정이라는 것이 과연 보통 한 7, 8살 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해줘야 되는 건지 언제 해주는 건지 부모님들도 고민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12세, 13세 영구치가 다 났을 때가 제일 좋은 시기고요. 이제 7, 8살부터는 보통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12살, 13살 돼야지 영구치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데 베스트 초이스. 드물게는 7살, 8살 이때에 위쪽 앞쪽 치아. 위쪽 앞쪽. 밑에 쪽 앞쪽 치아. 이 앞니들이 다 나와요. 7살. 그렇죠. 토끼 이빨이요. 토끼 이빨.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 위쪽 치아와 아래쪽 치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은 위쪽 앞니가 아래쪽 치아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위에가 앞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일찍부터 교정을 해줘서 그 관계를 개선시켜줘야 돼요. 그럼 얼굴 형태도 바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거 봤냐면요, 이를 교정을 하는데 어금니를 다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V 라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아치 사이즈라고 해요. 치아가 있어야 될 잇몸뼈 요 사이즈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치아를 발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아치 스페이스하고 또 치아 사이즈를 다 재봐서
충분치 않은 경우에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금니를 뽑는 경우는 위험하죠. 6살에 어금니가 나오는데 12살까지 이 과정 중에 어금니가 너무 많이 손상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치아를 발치하는 게 그쵸.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치료를 하고 그 그랬는데. 치료의 패턴이 그게 유행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를 안 빼는 게 좀 더 좋다. 그쪽으로 학설들이 많이 옮겨갔어요. 그렇군요. 요즘은 최대한 안 뽑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고요. 어쩔 수 없이 아우치 사이즈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발치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7, 8살부터 이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데 12살, 13살 되는 시점이 사실은 교정하기가 좋은 시점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부정교합이라고 그러나요? 위아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바뀌거나 굉장히 불편하거나 모양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골격 형성이라든지 이게 치아를 따라서 치조골 형성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그거를 물론 교정할 수 있지만 그때는 가야 할 길이 많고 오래 걸리고 가야 할 길이 많으면은 또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저희 패션계에서도 나팔바지가 유행했다가 그다음에 스키니진이 유행했다가 그런 게 있는데 치과 치료에도 이렇게 트렌드가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기존에 해왔던 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신기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악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치과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원장님. 0385님입니다.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사랑니 4개가 모두 잘 누워있대요. 아프지도 않고요. 안 빼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50이 다 돼가거든요. 정말 안 빼도 되는 거예요? 보통 45세 이전이면은 뽑는 게 좋은데요.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뽑고 나서 뼈의 생성이 충분히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게 낫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놔두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주기적으로 그 주변의 뼈라든지 또는 잇몸의 상태를 관찰을 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주변을 꼭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과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가 육안으로나 느낌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검사를 받아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급하게 지금은 빼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검진을 해서 바로 앞쪽 치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6개월마다 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 변화가 축적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있다면은 그것만 골라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스케일링 또는 딥클린 이렇게 6개월마다 검진하러 가면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데 하고 나면 이가 시리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이 치아의 겉표면을 막 갈궈서 그런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치아 클리닝을 안 해서 치석이 쌓이고 그 치석들이 잇몸 깊숙이까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다 떼내게 되면은 원래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원래 감각이 원래로 돌아온 건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네요. 원래 감각이 그렇게 예민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목욕을 안 하시던 분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린 다음에 다 떼수건으로 밀었어요. 이태리 타올로 팍팍. 그러면은 피부 표면이 간지럽기도 하고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쏙 됐어요. 좀 분해졌던 것이 원래 상태로 가면서 예민함을 조금 느끼는 것뿐이다. 감각이 돌아온 거군요.
오, 이런. 걱정할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린 느낌이나 이런 감각들이요, 좀 적응이 되려면 얼마 정도가 되나? 보통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적응이 되고요. 네. 그래도 역시 여전히 시리신 분은 바깥쪽 치아 부분에다가 불소도포라든지 또는 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네. 검 서저리, 잇몸 수술을 통해서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게 시린이가 걱정이 돼서 한두 달을 참아야 되니까 막 그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 거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잘 관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갔기 때문에 더 시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나 6개월마다 하게 되면은 그 시린 정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정상이 가까워지니까. 네, 그런데요, 네. 이런 속설도 있어요, 원장님. 딥 클렌징하고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은요,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흔들린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요?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첫 번째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던 치태 또는 치석들이 플라그 또는 캘큘러스 치석들이 다 없어져서 그 사이에 있던 치석들을 제거하니까 거기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죠?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일부분인데. 나쁜 것들 또는 쓰레기들을 제거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하. 두 번째는 만성적으로 잇몸이 부어 있다가 딥 클렌징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부어 있던 잇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느끼는 거죠. 네. 느낌이 느낄 뿐인 거죠. 느낌이 이제 그 부었던 잇몸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게 좀 그 흔들리는 느낌인데 느낌입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우리가 스케일링을 우리가 6개월마다 검진 가서 하면서 가볍게 하든 딥클린을 하든지 할 텐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그 칫솔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치실을 많이 권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항상 틈이 있습니다. 네. 건강한 잇몸 같은 경우에 3mm 정도 되고요. 네. 건강하지 않은 잇몸 같은 경우에 4mm, 5mm, 6mm 이렇게까지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틈바구니가요. 예, 그런데 칫솔은 한 1mm 깊어야 한 1mm까지밖에 클린이 안 돼요. 네. 칫솔 그렇게 믿었더니 그냥 1mm밖에는 안 됐어요? 그 안에 깊숙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청소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항상 박테리아가 생기게 돼요. 세상에. 그래서 입냄새도 나고 또 충치도 생기게 하고 잇몸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또는 그 전부터라도 열심히 치실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를 50대, 60대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은 틀니로 가시고 한 분은 여전히 건강한 치를 그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머, 진짜 그 한 끗 차이였네요. 치실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자 교육하고 많이 홍보를 하더라도 칫솔질의 한계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칫솔질을 할 때요, 저희 남편은 3분 이상을 그냥 꼭 찍혀서 하거든요. 저는 후다닥 해버려요. 근데 꼭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한 3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오래도 안 좋고 너무 짧은 것도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칫솔질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또 광고에도 그렇게 나와서 치아와 직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하모니카 불듯이. 네, 사실은 치아의 방향으로 해주시면 위아래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위아래 이렇게요.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잇몸이 안 좋은 잇몸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나요? 네,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무슨 이유냐면은
한국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은 네? 송혜 선생님이 선전한 인사도레라는 약을 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 한 2가지 정도의 잇몸 치료약을 광고를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죠. 접하죠. 네네. 평생을. 그렇게 좋은 약인데 미국에는 왜 없을까 해서 한국에서까지 붙여가지고 네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잇몸 질환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들이 존재해서 그 치석들이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약을 먹어서 그걸 치료하겠다고 하는 거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먹으면 그 완화가 그 치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먹는 건데요. 네. 그런데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그거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지 계속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치료를 한 후에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제 경험상으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치과 선생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치과 의사가 그 안 먹는 약이래.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뭐 그것이 치료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잇몸을 단단하게 잡아준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그거는 저희도 뭐 광고만 듣고는 한국에서 일부의 이제 제약회사에 스폰서를 받은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걸 안 드신 분과 드신 분을 딱 비교를 했는데 그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예요. 그런 것들은. 미국에도 아주 약한 도시지, 아주 약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팁이었고요. 그거 뭐 그 치과 의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옥수수 수염차를 드세요. 막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옥수수대. 그거는 정말 결과를 누군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차 범위 이상을 넘어서는 만큼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맹신하지는 말아라.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속설들 우리가 막 이렇게 알고 소문에 들었던 내용들이었는데 명쾌하게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치아 관리 뭐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모든 것이 안전하다. 네, 그렇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후회하느니 안전한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마지막 퀴 퀘스천이에요. 전동 칫솔이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주 많은데 그 전동 칫솔이 손으로 하는 칫솔질보다 낫다? 일부의 분한테는 낫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래 위로 잘 못해요. 네네네. 그리고 어르신분들 손이 좀 떨리신다든지 악력이 약해지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고요. 일반적인 성인분들한테는 꼭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TC를 권하고 전동 칫솔이 아무리 좋아도 아래 위로 이렇게 정확하게 잇몸을 다치지 않고 진동을 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속 시원합니다. 민간요법을 아주 맹신할 뻔봤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일반 성인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아를 너무 세게 닦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 쓰시면은 전동 칫솔 너무 세게 밀면은 멈춥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악력이 세신 분들은 전동 칫솔이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유익한 말씀 너무 도움 많이 됐고요. 또 언제 뵈나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도록 해야 되겠네요. 1년 후에나 이제 보여주시는 거네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